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통일방송 특별기획 5부작 북한 변화의 중심 시장 진행을 맡은 박용우입니다. 최근 드러나는 북한 내 시장 경제의 모습은 더는 북한을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본주의 모습을 띠며 빠르게 커가는 북한 시장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인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시장의 현 주소와 전망을 총 5회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부에서는 북한 시장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을 위해 IBK 기업은행 조봉현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께서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면서 연구를 해오고 계신데요. 현재 북한의 시장 상황은 어떠한 수준에 와 있고 또 북한 내에서 북한의 시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북한 주민들한테 요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시장이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돈인데, 과거에 북한 주민들한테 시장이라고 물어보면 시장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는 태어나면 국가에서 모든 걸 다 배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도 국가에서 다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직장을 다 구해주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는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북한의 사회주의 개혁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한 내에서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개혁경제가 무너지니까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죠. 그 다음에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해결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마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에서 이 시장도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와 역할도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잠깐 지적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초기에 북한 시장이 등장한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북한의 시장이 형성이 되었는지요. 즉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시장 초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북한의 장마당 시장은 이 태동된 것은 사실 2002년도 북한의 7.1 경제 조치를 하면서 일종의 계획 경제 자체를 시장 경제로 좀 전환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지금의 북한의 장마당 같은 게 급속도로 생겨났고요. 그 이전 단계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해방 이후에는 북한 내에서는 인민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농민시장과 좀 비슷한 건데 해방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거래하는 이런 시장을 인민시장이라고 했거든요. 인민시장이 형성이 되다가 그 이후에 50년대 초반에는 그 농촌시장이라 해가지고 농촌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작물들을 주로 매매하고 거래하는 이런 시장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58년도에 북한의 내각 결정에 의해 가지고 농민시장이라는 걸 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북한 내에서 장마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보면 그 5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농민시장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쭉 오다가 북한이 2002년도 7.1 경제 조치하면서 종합시장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농민시장을 조금 더 합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현대화시킨 시장이 이제 종합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시장이 보면 평양이란 대도시 보면 이 종합시장을 형성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다시 계획경제를 강화한다 해가지고 이 종합시장을 좀 폐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합시장에 변형된 형태가 나온 게 지금은 장마당이거든요. 이건 장마당은 이제는 도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 이러한 장마당이 없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의 좀 생존 자체도 어려운 그런 구조로 좀 많이 확산이 됐고요.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암시장 형태로나마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의 경제 상황을 한번 보면요. 사실은 7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북한 지역 내에는 공업화 위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 74년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더 굉장히 잘 살았는데 75년도부터 이 남북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경제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북한의 경제 자체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 그 다음에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성군 정치에서 군에 대한 모든 경제적 자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일반 경제가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었던 거죠. 자원도 없었죠. 돈도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는 군 경제 위주는 계속 성장한 반면에 일반 북한의 주민 생활과 관련된 이런 경제들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개혁 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배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국영상점을 통해서 값싼 제품들 주민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없겠죠. 그 다음 경제가 또 그만큼 잘 돌아갈 수도 있는데 북한의 이 국가의 이 공급할 수 있는 경제 자체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김일성 때도 그렇죠. 김정일 때도 그렇죠. 모든 게 주체 사상, 그 다음에 성군 정치 여기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별로 신경 쓸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책도 할 수 없었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자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은 갈수록 쇠퇴해지는 겁니다. 이게 10년, 20년 사이다 보니까 국가가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책임질 수 없는까지 상황까지 된 거거든요. 실제로 저도 북한에 과거 자주 다닐 때 보면 평양에 있는 국영상점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물건이 없어요. 최소한 뭐 국영상점에 가면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게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마저도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해결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네. 방금 그 배급 체계의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배급 체계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국가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국가 배급 체계가 사실상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배급 체계가 시기적으로 언제 붕괴되기 시작했느냐,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는가, 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북한의 그 배급 자체가 무너진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서서히 갈수록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중단이 되다시피 했는데 북한의 90년대 중반에 보면 고난의 행군이라 해가지고 북한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 있습니다. 그때 보면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때 만약에 북한이 국가가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고난의 행군도 없었겠죠. 근데 고난의 행군 자체가 이미 국가의 공급 능력 자체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미 배급 제도 자체가 서서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배급제가 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평양은 그래도 배급제가 유지가 됐거든요. 최소한 평양은 북한에서도 심장은 평양이다 하면서 평양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기에는 최소한 배급제를 많이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양의 배급제마저도 결국은 2000년대 중반 넘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배급제가 완전히 문을 닫았던 시점은 아마 201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평양에 한번 그때 갔을 때 그래도 일부는 또 간헐적으로 또 배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다가 다시 중단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완전히 배급제 자체가 이제 사라진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돌이켜 보면은 1990년대 상반기에 북한에서 이른바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 맞습니다. 뭐 3대 제일주의를 강조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시장 활동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북한에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형성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는 그 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의 시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었습니까? 예, 초기에 북한의 그때 90년대 고난의 행군하면서 시장이 형성된 것은 사실은 먹는 문제에 가장 맞춰져 있었습니다. 배급제는 갈수록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협동농장에서 생산해봤자 그 일반적으로 수확량이 굉장히 좀 작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터득한 게 뭐냐면 텃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위에 약간의 공간만 있더라도 거기에 텃밭을 일궈 가지고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을 뒷산에 이제 보면 이제 이 야산에 올라가가지고 텃밭을 재배하거든요. 이게 다 불법적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또 막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이 텃밭을 일구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다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먹는 이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 탈북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텃밭을 재배하더라도 불법적이다 보니까 그 마을 단위의 보위부라든지 인민보안, 옛날엔 보안성이었죠. 이런 데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도 이 단속을 해야만이 자기한테 또 먹을 것이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재배했던 걸 좀 뺏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단속을 막기 위해서 좀 뇌물을 받아가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의 한 가정에는 아예 딸을 그 단속원한테 일부러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되면 떳떳하게 텃밭을 일구고 뭐 이런 것도 뭐 자기 하기는 안 된 거지만 탈북자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이 텃밭을 통해서 좀 시장을 형성하고 그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장 단위에서 나오는 짜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옷을 만든다든지 신발을 만들 경우에 이제 이게 그 자재 중에서 이게 사투리로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집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가지고 좀 시장에 내다 파는 아주 초기 단계의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됐고 그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이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즉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 시장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 장마당의 형태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배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는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편으로서는 허용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초기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당국이 보는 시선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상당히 억제 중심이 그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시장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개혁,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사회주의 개혁 경제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개혁 경제는 서로 이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개혁 경제거든요. 모든 것은 이 사회주의 개혁 경제에서 움직이는 게 북한의 하나의 전통적인 그 경제였는데 거기에 시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개혁 경제 자체를 이제 포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북한에서는 허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사회주의 개혁 경제 자체가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를 시장 자체를 북한이 묵인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체마저도 만약에 막아버리면 북한에서는 국가에 공급하는 능력 자체도 무너지고 시장마저 통제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당국 입장에서는 시장이라는 게 사회주의 개혁 경제를 허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거를 막아버리면 북한의 지도부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특히 지금 김정은 체제 내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체제 위에 뭔가 바뀐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또 시장마저 막아버리면 주민들은 이제 더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당국의 입장은 그런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걸 허용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천명은 못하겠지만 막을 수도 없는 지금 그런 구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또 확산이 되면 북한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네. 왜냐하면 시장이 없어야 당국이 나서가지고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돈 맛을 알게 하는 거고 이제는 뭐 당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돈이 더 중요한 거고 가족이 더 중요하고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국에 대한 불만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북한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지만 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정일 시대의 마지막 시기에서부터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북한이 시장 통제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2002년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그 이전부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북한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장마당이나 장마당에서 확산된 시장 현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3년 정도에 가면은 김정일이 시장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그런 조치도 취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더듬어 주시죠. 네, 그게 북한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일종의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7.1 경제 조치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그 7.1 경제 조치에 실제적으로 그 주동했던 사람이 뭐냐 하면 현재 북한의 내각 총리를 맡고 있는 박봉주입니다. 네. 박봉주가 7.1 경제 조치에 대해서 입안하고 물론 그 뒤에는 장성택이 그 전체적인 기획을 했습니다. 하고 실무적인 총괄은 지금 북한의 내각 총리를 맡고 있는 박봉주가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가지고는 더 이상 북한 내에서 주민들한테 지지도 못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더 이상 이렇게 그 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시장 요소를 좀 도입해가지고 이 시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7.1 경제 조치를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7.1 경제 조치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을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시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조치들이었거든요. 물론 그게 북한 내의 군부 세력이라든지 강경파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죠 입장에서는 이 시장 경제의 어떤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 공식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흘리고 있는 암시장이 많이 있었던 건데 이 암시장 자체가 오히려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타격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걸 좀 어떤 형태든지 어느 정도 그 당국의 틀 내에서 좀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 종합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시장이라는 걸 2003년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건데 이 종합시장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장마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아주 제한된 지역 내에 시장이라는 걸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제한적인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 장마당 같이 일반적인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주 뭐 몇 개 품목 정도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선별적으로만 장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사하는 데서 이윤도 받아가고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시도는 좋았죠. 이런 종합시장 자체를 통해서 과거에 없던 시장을 만들어낸 건 좋았지만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요구에는 충족을 못 시켜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시장이라는 것도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결국 무너져버리고 자연스럽게 지금의 시장이 장마당이라는 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통제된 형태의 시장, 즉 종합시장을 2003년도에 북한 당국이 정책적 사항으로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시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시장,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난잡한 형태의 시장이 등장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김정은 시대에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시대의 경제 정책의 흐름들을 보면 주민들의 어떤 그 흐름에 할 수 없이 정책을 따라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북한이 7.1 경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당국 주도에 뭔가 경제의 어떤 그 변화를 주가지고 좀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쪽의 어떤 그 이 정책이 같다고 하면 지금의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은 그런 정책은 아니고 주민들의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 따라가는 형태의 정책이 가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이 그 6.28 방침, 그 다음에 작년도 530 조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합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북한 내에서는 경제개혁 조치라는 거잖아요. 이미 그 전에 북한 주민들의 그게 생활 속에서는 많이 시장이 형성했으니까 그걸 통제할 수는 없는 거고 할 수 없이 당국이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시장 경제가 김정은의 어떤 정책의 큰 성과인처럼 이렇게 좀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에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지금 김정은 정권에 자신감이 있고 나름대로 경제에 자신감이 있고 북한 주민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죠. 먼저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성과를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장에 흘러가는 것들을 좀 따라가는 이런 구조가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북한의 당국은 아마 그런 고민할 겁니다. 이걸 거스를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주민들의 불만은 또 알거든요. 지도부 입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좀 뭐 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농업에서도 개혁하고 있죠. 기업소에도 개혁하고 있죠.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도 이제는 임금 격차도 벌써 100배 이상 나게 만들었죠. 뭐 이런 걸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만 하더라도 이 6.28 방침 530 조치하면 생산성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책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수확을 많이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더 많이 가지고 하니까 농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수확을 많이 할 것인가, 수확되는 또 어떻게 판매 이런 쪽에 가지고 성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국 입장에서는 농업 개혁의 성과라고 이렇게 또 크게 또 대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불합리한 이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게 김정은 시대의 뭐 경제 정책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관련해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 당국을 믿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이 변화의 주체가 돼서 시장화 현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정부 당국은 할 수 없이 그것을 쫓아가는 상황이다. 아주 그 변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북한에서의 그러한 시장의 발달이 북한 사회에 주는 특정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북한 주민들이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지도부 당국 입장에서도 갖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당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시장을 보면 시장이라는 게 과거에 북한이 엄청나게 150일 전투, 100일 전투 해가지고도 이루지 못한 생산성 자체가 시장을 보니까 금방 이게 자율성을 주니까 농장에서도 그렇고 기업소 단위에서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당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시장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무시만 하고 그다음에 통제하려고 했던 거에서 이제는 시장 자체를 어떻게 좀 틀 내에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북한에서는 우리식 시장주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북한은 우리식이니까 시장이라는 게 좋은데 이거 허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식이라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뭔가 방식의 시장주의를 해가지고 또 이런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북한의 지도부도 그다음에 당국도 이제는 시장이라는 게 하나의 북한의 경제에서 회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걸 느낄 것 같고 그것이 저는 북한이 지도부가 점차적으로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그 인식 전환, 그 다음에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큰 동력의 의미에서 저는 시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의 입장, 북한 주민 생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이제는 시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주민의 하나의 생활의 일부가 돼 있는 거고 이 시장이라는 게 없으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고 내가 그 다음에 꿈을 꿀 수 없는
왜냐하면 그동안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이 시장만 잘 활용이 되면 여기에서 나는 큰 돈도 벌 수 있고 나도 이제는 부유층도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많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북한의 시장이라는 게 짧은 시간 내지만 일부 좀 우리가 좀 돈주라고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번 계층들이 흘려가고 결탁해가지고 시장을 활용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계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물론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반감이 생기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장을 통해서 나도 저런 돈을 벌 수 있네. 오늘 아침에 이웃집 똑같이 못 살았는데 이웃집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아파트 구매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자동차 구매가 사는 거 보니까 시장을 통해서 뭔가 돈을 이런 어떤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제는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장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북한 주민들의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는 시장에 나가면 시장을 통해서 뭔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층, 특히 여성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창업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창업이라면 무슨 단어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북한의 어떤 용어들에 보면 창업이라는 것도 나오고 북한의 젊은이들이나 여성들한테 창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양 과기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시장 경제와 관련된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해달라고 요청도 북한이 하고 있는. 왜 그 과목을 들었냐 물어보면 다른 과목은 북한의 이 엘리트 학생들도 막 이게 조는 학생들 많이 있지만 이 시장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면 조는 학생들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과목을 내가 들으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젊은이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시장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어떤 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일종의 기업가로 가기 위한 이런 초기 단계의 북한의 어떤 주민 생활의 변화 이런 것도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돈의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도 유통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새로운 또 이 화폐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돈에 거래되는 게 아니고 중국 인민폐라든지 그 다음에 유로화라든지 달러 이런 것들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돈은 북한 주민들은 별 생각 안 합니다. 외화 이런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걸 또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중요한 하나의 또 수단이다 보니까 돈의 가치, 외화의 가치 이런 것도 북한 주민들이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1990년대 상반기에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체제 유지 또는 방어적 차원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식 시장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른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가 작동을 하고 그러한 시장적 활동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식 시장이라는 용어로 이제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 특별기획 5부작 북한 변화의 중심 시장 1부에서는 IBK 기업은행 조봉현 박사님과 함께 북한 내 시장 형성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북한에서의 시장은 주민들이 생존 수단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북한에서의 시장은 주민들이 생존 수단을 넘어서 생활 전반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비재 시장의 특징과 발달 양상에 대해서 이어지는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